다 모자라요. 영상들까지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세미컨덕터 쇼티지가 엄청 심해지겠죠. 성장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어차피 못 만드는데 이 그래프 나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도 그렇고 자원도 다 부족한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냐. 중앙 집중적으로 AI 팩토리처럼 만들어 가자. 아니면 온 디바이스에서 좀 하고 이렇게 좀 엮어서 하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A2G 캐피탈의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AI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그냥 쏟아내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받아내느라고 정말 와, 이 많은 인사이트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었거든요. AI 인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냥 제가 그냥 영상을 보니까 치밀하게 막 엄청나게 그냥 토론이 일어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한 달 좀 안 되게 실리콘밸리에서 두 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개는 이제 시애틀에서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쓴 무대가 하나 있었고, 와. 그런데 그럼 K-바이오엑스라고 해서 제가 또 바이오도 하거든요. 이따가 그 얘기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K-바이오엑스.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스탠포드의 바이오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거에서 출발했었던 부분인데 한국계 연구자들 이제 글로벌하게 잔뜩 있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바이오 산업의 이제 미래 같은 것들 얘기하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거기는 이제 스피커로 초대받아서 갔다 왔고요. 아주 일부는 이따가 잠깐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한 장으로 그냥 요약한 게 있어서 네.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그런 걸 되게 잘 따르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6월 10일 날. 사실 6월 10일 날이 날짜가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WWDC가 있었거든요. 애플의 네. 맞아요, 개발자 맞아요. 회의가 네, 있었던 맞아요. 날이라서. 근데 이제 시간은 안 겹쳤어요. 이제 오후 좀 일찍 끝나고 네. 저녁 시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비욘드 아시아 테크 서밋이라고 AI인 2024 해가지고 여기 지금 6월 10일 날 오후 5시부터 밤 시간에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저희가 호스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과 200분이 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투자자도 많이 오셨고 빅테크 기업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내년에 이제 일본이나 중동 쪽도 초청을 좀 할 생각인데 한국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쪽에도 이런 테크 기업이 좋은 데들이 되게 많은데 브랜딩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미국 시장에. 브랜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진행되는 컨퍼런스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고요. 반 정도는 큰 회사들 좀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의 큰 회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쪽으로 여기 했고.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 서인혁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 한국 전자정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AI 시대에서 또 메모리가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코퍼레이트 이노베이션 인 AI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타트업 사례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실리콘밸리에.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 하이퍼엑셀이라고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베이비 샤크, 이제 아기 상어로 유명하죠. 핑크퐁. 네네네. 아기 상어가 150억 뷰를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150억 뷰. 네. 계속 봐야 되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하여튼 거기 이제 라이언리 부대표님 오셔가지고 코파운더시기도 한데. 라이언리. 네네. 컨텐트 비즈니스에서는 AI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얘기 하셨고.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AI 쓰이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AI 트렌드 전체적으로 좀 발표한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크래프톤에서 크래프톤? 네네네. 크래프톤이 생각보다 엄청 그 AI를 게임 개발하는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렇군요. 발표 들으면서 저렇게 많이 내재화를 해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걸 좀 알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같이 공유했고, 루닛에서 이제 AI 헬스케어,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하는 거, 그리고 비디오 이제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시큐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 정도는 큰 회사 얘기, 반 정도는 스타트업 얘기, 이렇게 이제 실리콘밸리에 좀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야, AI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AI MBA 과정 뭐 이런 느낌인데요. 거의 길게 하나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주제들 하나하나가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들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제 제가 사실 AI 트렌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네. 썼던 장표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투자 쪽 사이드에서 보니까 네. 투자하는 데 중에서 가장 큰 데 두 군데 중에 하나 AI 쪽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 중에 네. A16G A16G. 이거 안드레센 호로비츠 옛날 부르기도 하는데 네. 뭐 여기가 1등 하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이 AI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역시 AI 분야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인사이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기술을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A16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인터넷 시대에 이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네. 이 서비스까지 이런 걸 우리가 계층이라 그러거든요. 아래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간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기술 스택, 기술의 계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아하. 뭐 이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16 보면 제일 밑에가 하드웨어죠. 아하. 어떤 하드웨어가 없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쵸. 네, 이런 쪽에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GPU를 공급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는 TPU를 만들고 있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은 SK 하이닉스가 뭐 HBM을 공급을 하는 네.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 해당하는 파트가 되겠죠.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버 간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게 이제 이쪽 파트고요. 이제 여기가 지금 일단 제일 크게 돈 들어가고 뭐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곳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지금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막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맞아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하드웨어 분야. 기술 계층이라고 하면은 뭐 하이어라키 뭐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건데 네네네. 이게 이제 집을 만들 때도 1층 만들고 2층 만들고 3층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기술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기까지는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거 하드웨어부터 먼저 그렇죠. 맨 밑에 예. 있는 밑에 빌드를 거고. 해야죠. 없으면은 아예 안 하드웨어가 돌아가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클라우드인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제일 큰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H100이 대단하고 뭐 B100이 대단하고 뭐 이런 얘기 해도 일반 소비자들은 구경도 못 하지 않습니까? 본 적이 돈 없을걸요, 내고 산 적도 대부분? 없어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럼 누가 사느냐? 결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사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실은 돈은 여기다 내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 얘네들 위해서 쓰는 서비스들한테 돈을 내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클라우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서 AI 역할이 지금 막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돈은 거두죠. 네네. 이제 문제는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돈을 거둬서 그 돈이 지금 현재는 이익의 상당수를 여기 엔비디아 주고 있다. 이제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돈을 직접 걷는 곳은 여기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컴퍼니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GCP, 애저가 구글 거고요. 네. 그거 말고도 최근에 AI 쪽에서 막 뜨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코어이브 같은 회사 있는데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곳들이니까 뭐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몇백억 정도 투자하는 캐피탈 입장에서는 이런 데는 투자 못 합니다. 그림의 떡이죠. 예, 그림의 떡이죠. 너무 큰 너무 돈 커서. 넣어야 되는 거라서 체급이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애들 요 요 정도 위에 쪽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한 몇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엔드-투-엔드 앱스 이게 뭐냐면은 고객이 있고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얹어가지고 쓰는 서비스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런웨이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런웨이. 네, 런웨이 동영상 AI 분야의 세계 최강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도 뭐 몇 조 원대 지금 회사가 됐는데 이런 데들은 유저가 딱 정해져 있죠. 네. 특히 런웨이의 지금 현재 유명한 유저들은 영화 감독들 같은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카데미 작품상 탔는데 작년인가? 이 영화 안 보시는구나. 역시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올 워크 노 플레이입니다 제가. 네,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독립 영화 같은 스타일이어서 아하. 그렇게 예산이 크질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CG 작업은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안에 돌멩이 가는 되게 유명한 장면들, 이제 특수 효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런웨이의 AI를 이용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NYU 출신들이 만들어갖고 여기 공동 창업자 3명이 다 NYU 출신들이고 NYU가 또 USC와 함께 영화 대학교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감독들이고 이러니까 영상 작업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유저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유저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얘네들이 잘 만들면 직접 여기다 유료로 돈을 내고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가 클라우드 위에 있는 거 바로 돈 내고 쓰는 모델. 아하. 네, 전용으로 이제 이쪽에 굉장히 잘하는 데가 있으면은 굉장히 큰 회사가 되는 거고요. 런웨이하고 여기 보니까 미드저니. 예, 미드저니는 좀 아마 많이 알죠, 뭐 그죠? 디스코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죠. 그 그림 만들어 하는 보시는 거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PD님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썸네일 만들 때 정말. 네네. 네. 네, 미드저니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들이고 네.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 또 이쪽에 해당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아하. 로보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요 이제 소위 얘기하는 AI 모델 쪽을 이제 마치 엔진처럼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엔진처럼 공급하는 곳은 두 군데 정도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네. 하나가 클로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하지 않고 그냥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뭐 큰 거는 다 제공을 할 테니 API당 단가 내라. 중간에 이제 길목 차단하고 돈 받는 거죠. 예, 아니면은 그냥 우리 채팅 쓰면서 이제 돈 한 달에 몇 불씩 돈을 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할 인프라는 없으니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곳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내가 이름은 이름은 오픈인데 클로즈 소스를 하고 있는 오픈 AI가 그러네요. 여기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클로드 3 만들고 있는 3.5 이번에 진짜 놀라운 걸 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엔스로픽 같은 회사가 있죠. 엔스로픽은 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글하고 그다음에 아마존하고 두 개를 쓰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오픈 AI가 한 팀.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구글 위에 엔스로픽이 한 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구글은 제미나이라고 해서 자기네 모델 클로소스 모델을 또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구글은 또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도 해요. 이게 젬마라고 하는 애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리고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느 쪽이냐면은 이거 얘네들 이제 크게 해가지고 하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데가 이제 메타가 대표적인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으니까 돈을 받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라마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 내면서 야 요거 좀 변형해 가지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제 이러면서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했냐 이제 클로즈 되냐는 이제 좀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네네네.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스 코드 이런 거 이용 그러니까 다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서비스 써야죠. 돈 내고 써야죠. 돈 내고 쓰라는 거고. 네네네. 라마는 니네들이 갖다 바꾸든지 쓰고 뭐든지 하든지 맘대로 해가지고 해라. 한번 열어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나중에 당장은 이걸로 안 하고 나중에 영향력을 확대해서 돈 벌겠다는 시도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 네. 오픈 AI는 일단 돈도 좀 벌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메타가 포문을 열었는데 요즘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 쪽 그 위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이게 나오면은 이제 특히 국가들 같은 경우에 자국 뭐 이런 거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이제 독일에는 알레팔파라는 회사가 유명하고요. 이제 좀 많이 좀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일 유명하기는 믹스트랄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또 유명하죠. 프랑스의 그 응원을 담뿍 받고 있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고 있는 믹스트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솔라라고 업스테이지가 하고 있는 모델들이나 뭐 이런 종류는 다 오픈소스 모델들이거든요. 국가별로 한 개씩 막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별로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이 있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로저스 파운데이션 모델은 요 클라우드 위에다 돌리니까 어찌 보면 운영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픈소스는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애플의 앱스토어가 만약에 오픈소스로 풀렸다. 그러면 앱스토어 소스 다운로드 받아갖고 앱스토어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앱스토어 운영하는 거하고 앱스토어 다운받아서 앱스토어 기능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거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가입을 해서 돈도 내고 사용자 관리도 사용자가 해줘야 있어야 되고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고 뭐 맞아요. 이렇잖아요. 네. 근데 오픈소스는 그냥 던져놓고 뭐 운영은 왜 안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겠죠. 마켓플레이스. 여러 모델들 해놓고서 변형도 해놓고서 딱 그냥 껍데기 얹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위에서 뭐 해줄게. 이제 이런 일종의 포탈 같이 예를 들어 이제 인터넷에 페이지는 잔뜩 해놨는데 이 페이지들을 모아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인터넷 포탈이었잖아요. 옛날에. 그걸 이제 검색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네. 예, 그런 거를 엮어주는 서비스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 잘 씌워가지고 우리한테 계정 만들고 이게 찾아보면은 수많은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새로 나온 것들을 다 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모델 이게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생각해 보면은 네네네. 홈페이지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해놨지만 다 어떻게 만드는지 운영을 못 하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만들어줄게 뭐 이런 그런 이제 중간에 서비스 만들고 네네. 이런 거랑 그런- 비슷하다고 그렇죠. 그냥 대충 네, 그거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제일 비슷한 거는 뭐 야후라든지 야후. 이런 약간 그런 그렇죠, 그렇죠. 수많은 페이지들을 좀 엮어가지고 볼 엮어서 수 있게 만드는 거.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AI와 관련된 회사는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만 있지만 네네네. 이 진영뿐만 아니라 라마를 대표로 하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도 있고 이렇게 발전한다면 또 다른 할 일이 또 있고 이런 이야기네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모델이 한 수천 개, 수만 개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 많아요. 와. 계속 변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서 랭킹도 매길 수 있고 뭐 이렇게 알려지는 거, 사용기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는 무한 경쟁인 거고 그렇죠. 여기는 네. 오픈 AI 혼자 자기 신과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네. 누가 이길 것인지는 이제 모르죠. 또 모르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면 사용자들이 안 쓰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 허브라고 해서 껍데기 잘 얹어가지고 운영을 잘해주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네. 제일 유명한 데가 허깅페이스나 레플리케이트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에서도 딱 보니까 이게 좀 장사가 될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하고 구글이 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 모델 허브 브랜드를 하나씩 네. 만들었어요. 이제 구글의 브랜드가 벌텍스 AI라고 하는 거고요. AI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본 벌텍스 AI 위에 이제 모델이 올라가 있으면 꽤 잘 팔리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베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이 모델 허브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얘네들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뭔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이 위에 있겠죠. 앱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클로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뭐 오픈 AI나 이런 데 거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 허깅 페이스 가가지고 얘네가 간단하게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게도 해주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예, 모델은 뭐 뭘 교체를 하든 우리는 AI가 뒤에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앱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요런 정도로 플레이어들이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기술 스택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사이트 파트너스가 이렇게 뭐 언더스탠드 제너레이트 뭐 특화된 거 어떻게 구축하나 자동화하는 방식 등등 해가지고 훨씬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한 페이지 넘어오는데 좀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왼쪽에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이해하시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더 많다? 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정리가 된 게 저는 너무 좀 인상적인 게 막연하게 AI가 엔비디아가 뭐 칩 만들어서 뭐 하겠지라고 생각했지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이 굴러갈 건지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이 그림 하나로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에는 CVPR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CVPR이 뭐냐면 AI 학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세계 최대 학회. 그리고 비전뿐만 아니라 뭐 산업화되는 쪽 관련된 거에서 가장 영향력 1등인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제는 뭐 진짜 꼭 해결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여러분들도 항상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네. AI 관련된 이제 거품론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가 이거죠. 고객이 누구고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진짜 필요로 하는 데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들의 고객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있다면은 그 고객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고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고객들의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어떤 거고 어떤 걸 진짜 메꿔줬을 때 AI가 잘 쓰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 투자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문들이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네. 오픈 AI가 뭐 새로운 뭐 하나 내놓는다든지 이렇게만 할 때마다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발표로 스타트업 1000개는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빅테크 컴퍼니들, 빅테크 기업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직접 할 거. 네, 그리고 빅테크라면 신경 안 쓸 것 같은 건 뭐겠니? 이거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빅테크가 할 것 같은 거는 지금 스타트업이 아직은 안 하니까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빅테크가 당연히 지금 거 끝나면 그 다음에 할 것들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느니 저기 해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사버려 이런 게 되는 거니까. 보통은 그죠? 샀을 텐데 요즘에는 사기도 하지만 생성 AI가 되게 잘 되니까 직접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직접 만들어버리면은 그거 잡은 열심히 거죠. 만들었던 애들이 금방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는 안 들어올 만하면서 그럼에도 고객이 있고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뭘까? 니치 마켓이네요. 네네, 일종의. 그렇죠. 그쵸? 네, 니치 마켓도 글로벌 사이즈로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타임스케일로 보니까 그 5년 정도 지나면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시장은 뭔가라든지 그리고 AI가 접목됐을 때 그냥 기존의 클라우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전환했을 때랑은 뭐가 달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들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기술만 가지고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 걸로는 그거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냐. 뭐 기술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AI 자체가 상당히 똑똑하게 잘한다는 건 알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니네 고객이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고 그래서 돈을 낼 건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많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결국은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 계층을 보여주셨는데 지하 1층부터 기반 공사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만들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무엇인가 짠 하고 소비자한테 보여줬는데 그거 안 살 건데 이래버리면 이제 낭패인 그렇죠. 거고 네네. 그러면 고객들이 누가 그걸 돈 내고 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살 거냐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되게. 이젠 상업화 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거에 답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너무 비싸요. 엔비디아 네. 칩 너무 비싸고요. 예를 맞아요, 들어. 맞아요. 두 번째는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가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네, 결국에는 성능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해질 거거든요. 좀 지나면은. 그러면 언제나 이제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거는 성능이 비슷비슷해지는 시점에는 항상 효율이 좋고 원가를 싸게 하는 애가 유리해졌거든요. 마진이 커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달성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파로 나뉘어요. 한 판은 AI 팩토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젠센왕이 컴퓨텍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발언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시장을 봐라.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는 게 제일 싸. 네, 그러니까 GPU 팩토리에 해당하는 이제 엔비디아 가지고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다란 데이터 센터에서 공장처럼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AI 공급하자. H100 뭐 이제 B100 이런 게 비싸 보여도 그게 제일 싼 거야. 어차피 니네들이 각각 따로 할 거면 쉽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대량으로 해볼게. 네, 그게 내 거 써 이제 그냥 이런 거. 네, 그 이론이 AI 팩토리 이론이에요. 네, 아. 근데 이 AI 팩토리 이론은 사실은 엔비디아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그 클라우드 플랫폼 애들도 다 요 얘기를 해요. 아하. 왜냐하면 걔네들도 사실은 돈은 걔네들이 거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요즘에 이제 SLM 이 밑에 있는 이 LLM, SLM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AI 팩토리를 주장하는 곳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러죠. 엄청 거대한 모델에서 이거 올려서 돌리려면은 일반 개인들의 PC나 이런 걸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AI 팩토리에서만 돌아가요. 이 모델은 대신에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효율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커플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네. 근데 최근 경향이 이게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의 약자거든요. 좀 라지 상대적으로 스몰이네요, 작아요. 그냥. 라지 스몰. 라지 스몰의 경계
단계를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AI 전용 어떤 데이터 센터 아니면 못 돌리는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SLM은 예를 들어 PC나 아니면은 뭐 조금 고급 PC 그다음에 좀 그 확대를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요즘 이제 맞아요. 돌릴 수 있는 모델 나오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기계 한 대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보통 SLM이라 그러는데 네. SLM의 크기가 전에는 70빌리언, 700억 개의 파라미터 숫자를 가진 거가 맥스로 봤었어요. 700억 개 파라미터, 그러니까 70빌리언 모델, 그게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에서 제일 많이 이제 제공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돌리려면 지금 PC 중에 한 4,500만 원짜리 PC를 돌리면 대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TX 4090, 그러니까 제일 비싼 GPU 있잖아요. 네네. 그거 꽂아갖고 돌리면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는 정도 그 수준? 정도가 70빌리언이 제일 큰 건데 이게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 어떡해요? 새로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은 20빌리언에서 25빌리언 사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20에서 25빌리언? 그러니까 70빌리언보다는 좀 작아진 거죠. 네네네. 근데 이 20빌리언, 25빌리언이면은 스마트폰에서 못 돌려요. 근데 이게 지금 퀄컴이 특히 이 얘기를 세미나를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노트북에서 돌릴 사이즈가 20빌리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트북 수준에서는 가능하다. 네네. 내년 정도부터는 20빌리언, 25빌리언 모델이 성능이 좋아진 거는 그냥 돌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모델 사이즈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빌리언, 3빌리언 또는 1빌리언 이하 모델도 나오거든요. 이런 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을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퀄컴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어차피 다 노트북이니 PC니 휴대폰이 다 갖고 있잖아.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웬만한 거 처리해서 돌리면 중복이 되지 않고 쓰던 거에서 쓰는 거니까 그게 제일 효율이 좋지 않냐. 비용도 제일 싸고 그러다가 흘러 넘치는 복잡한 것만 좀 클라우드에 넘겨주면 되지. 뭐 공장 AI 팩토리 새로 해야 된다고 몽땅 여기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파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계속 세미컨덕터 이제 반도체 쇼티지 계속 나죠, 지금. 네. GPU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났으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조차도 2025년까지 지금 솔드아웃이라 그러잖아요. 다 팔렸다. 다 팔렸다. 네, 그 얘기 좀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HBM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 HBM으로 돌리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D램이 쇼티지가 날 것 같잖아요. D램도. 예, D램 이러다가. 쇼티지, 예, D램하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까지 심지어. 지금 다 모자라요. 네. 영상들까지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세미컨덕터 쇼티지가 엄청 심해지겠죠. 반도체가 부족하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다음날 삼성전자가 고객사들한테 이번에 다 레터 보냈잖아요. 뭐라고요? D램이랑 이런 가격 20% 올린다고. 왜? 지금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넘치고 공급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증설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고 증설을 못하겠죠. 하더라도 HBM을 하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공급을 못할 게 뻔하니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리소스 쇼티지 계속 나지 네트워크나 전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TSMC가 다 못 만드니까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갈 거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성장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어차피 못 만드는데 이 그래프 나와? 이렇게 성장할 거야. AI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갈 수 있어? 그렇게? 그게 물리적으로 못 만드는데? 그리고 뭐 반도체도 없는데 뭘로 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 거죠.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도 그렇고 뭐 이래 자원도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해법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대한 효율화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AI 팩토리처럼 만들어 가자. 네. 아니면 그냥 어차피 PC나 적당한 수준에서. 온디바이스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엮어서 하자. 양보하는 거죠. 일단. 네, 이런 두 가지 이 얘기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쿠다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트레이닝을 이제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라든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계속 쓰는데 처음엔 트레이닝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시간 지나면 그냥 인퍼런스에만 돈을 써요. 추론하는 데만.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 얘는 떨어져. 왜냐하면 더 이제 할 게 없거든. 한번 학습해 놓으면은 뭐. 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갖다 쓰면은
원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원가를 제일 싸게 만들어주는 것에 컴파일만 해서 올리면 서비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날이 갈수록 쿠다보다 원가가 얼마나 더 잘 싸게 해주는 데가 나오느냐 이걸 더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네. 비용 부분을 누가 잡냐, 비용을 얼마나 최적화하느냐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도 올인원 에디팅하는 로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번 실리콘밸리에서 들은 제일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API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AI 서비스 얹어서 만들잖아요. 네. 그게 오픈 AI가 됐던 구글 제미나이가 됐던 얹어서 만드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AI 위에 얹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돈을 받겠죠. 그러면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가겠지만 일부는 당연히 API 포출을 해서 썼으니까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한테 API 콜 비용으로 줘야 되잖아요. 사용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완벽 집계는 아닌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약 70에서 80% 정도의 원가율을 지금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당연히 유료화를 했을 때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20불을 냈어. 그러면 이제 이게 20불짜리 서비스다 생각하고 20불을 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든 데 입장에서는 일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이 오픈 AI 콜을 했으니 얘네한테 원가를 줘야 되는데 이 돈이 한 70% 14불, 15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딱 듣기에도 만드는 데 입장에서 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는 거죠. 원가율이 너무 높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웹 GPU 기술을 쓰더라고요. 브라우저에서 하거든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그 클라이언트도 사실은 이 그래픽 처리를 해주는 걸 갖고 있어요. 컴퓨터들이 대체로.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 기기에서 처리를 하고 API 콜 숫자를 줄여요. 줄여서 이 친구들은 한 30%밖에 원가율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API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최적화를 해서 최대한 원가 떨어뜨리는 애들이 경쟁력이 생기겠죠. 돈 주기 싫은 거죠. 그렇죠. AI한테. 돈을 최대한 적게 이거 하는데 똑같은 안 서비스 주면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때 곤란하고 최대한 상당 덜 부분 주고. 부르는 거의 수를 줄여갖고 상당 부분은 요 안에서 클라이언트 어떻게든 PPC에서 해결해줄게. 많이 좀 해결을 하고 요거는 안 되지 하는 것만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원가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게 퀄컴이 이제 하이브리드 AI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온 디바이스에서 비용 부분이나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애플이 진짜 이걸 잘 보여줬죠. 프라이버시 관련된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해주는 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신뢰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안 쓰니까 네트워크 비용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 온 디바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일부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계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것까지 나눠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코스트 앤 에피션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이 이제 요 그림 하에서 넥스트 칩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욘드 에이시아 테크 서밋 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홀딩을 하면서 AI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욘드 에이시아 테크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홀딩을 하면서 AI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키노트로 바이오메디컬 인더스트리 바이오네요. 네. 와. 바이오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MD이기도 하고 이쪽 분야 투자도 또 해가지고 엑시트도 꽤 한 편이어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앞으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을 것인가 이제 이걸 주제로 키노트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요 한 페이지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핵심이니까. 사실은 이제 생명과학 분야도 그다음에 이 바이오 분야도요.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큰 변화를 겪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의료 분야도 있는데 그냥 양만 볼게요. 양만 이거는 이제 양만 좀 보려고 생각을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하면 생각나는 걸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화학신약, 뭐 아스피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화합물 만드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옛날에 화학공학 플랜트 형식으로 생산하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그래서 옛날 큰 빅테크, 빅파르마 컴퍼니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신약이라고 나오는 약들을 보면은 다
다 뒤에 무슨 밉이나 밥이라고 끝나는 게 많아요. 무슨 밉, 무슨 밥. 항체 신약이거나 단백질 신약인 경우가 많거든요. 항체나 단백질은 사실은 그렇게 화학 플랜트식으로 해서 만들지를 못해요. 생물학적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드는 그 생산 프로세스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거를 제일 먼저 이제 그 파운드리 만들듯이 예, 제일 잘 만들겠다고 해서 나왔던 회사가 한국에서 나왔죠. 그게 셀트리온이에요. 그게. 그게 셀트리온이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네가 생산 비용만 받고 사실상 약을 못 파니까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약 만들겠다고 막 한 게 바이오시밀러 같은 드럭으로 들어간 거고, 반대로 딱 보니까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반도체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반도체처럼 만들면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딱 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삼성바이오. 예,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가지고 네. 대량 생산을 이제 단백질 신약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단계로 간 게 한 지난 몇십 년 전, 한 20, 30년 전 얘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게 스몰 몰레큘, 이게 화합물이고 좀 커다란 프로틴, 그리고 항체, 단백질. 예, 네. 뭐 항체. 키투르다라고 이제 그 면역 그 맞아요. 신약 되게 유명한 약이 있어요. 네네. 뭐 머크라는 머크에,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 단백질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바이오 리액터라 그래가지고 네. 계속 이 규모를 키워가면서 만듭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FDA 승인 같은 걸 받아서 이게 승인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렇게 그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점점 새로운 약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개인화된 신약들이 나와요. 목표하는 곳이 세포 안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세포 자체를 주입하는 게 있고요. 그걸 셀 테라피라고 불러요. 셀 같은 거에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어떤 재생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약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템셀 같은 거, 스템셀 같은 거, 줄기세포, 뭐 이런 것도 다 세포 관련된 약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자도 다 또 개인화 돼야 돼요. RNA, DNA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방식으로 생산해가지고 하기가 어렵겠죠. 검사도 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맞춤형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맞춤 생산을 하게 되려면은 진단도 굉장히 잘 따라가줘야 되고요. 이 사람은 이거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 맞춤약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 조립식 신약이 나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최근에 한국에 리가켄바이오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리가켄바이오라는 잘 알고 있죠. 회사하고 ADC라고 하는 약인데 ADC가 안티바디하고 이 스몰 몰레큘 드럭하고 콘주게이트 두 개를 엮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약간 레고 블록 만들듯이 네. 조합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아세요? 근데 박사님, 그런 진짜. 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발은 만든다고 개발이고 한다면? 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반도체랑? 반도체 뭐랑 되게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후공정이잖아요. 후공정. 옛날에는 D램을 만든다 그러면 D램 생산만 쫙 하죠. 네네. CPU면 CPU 생산만 쫙 하죠. 그래서 패키징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패키징은 제일 뭐 부가가치도 떨어지고 또 중요하지 않아. 그랬는데 TSMC가 그 2.5D 코어스라고 하는 거죠. 공정을.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그걸 하게 되면서 HBM 원고 등등 해가지고 막 조립을 해서 최적의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ADC 보세요. 스몰 몰레큘 만드는 거랑 단백질 만드는 거랑 그리고 콘주게이트라고 해서 죽을 엮어야 되는데 얘네들 섞어가지고 조립하듯이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전자 신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백질에다가 유전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단백질에 그 바이러스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인공 바이러스 안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감염을 시켜요. 그러면 유전자를 주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유전자 그 바이러스 껍데기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DNA 같은 유전자도 만들어야지. 집어넣기도 해야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대량 생산하기가 골 때리죠.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 맞춤형이니까. 한 사람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안 되죠. 야, 이거 언제 그러니까 약값이 몇억 원씩 하고 이러면 큰일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 좋은 약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생산 혁신이 안 되면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접목을 해요, 진짜. 로봇 이용해가지고요. 이게 스케일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라인 따라가가지고 완전 무인화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제도 옛날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못 할 거고요. 이게 이제 미래 신약의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가 네. 투자한 회사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회사인데요. 한국계 창업자가 두 분이 한 회사예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인데, 셀트리오? 네,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원래 이 모 회사 이거 만드셨던 그 분들이 삼성 반도체 로봇들 만드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그 반도체 로봇 있잖아요. 네네네. 그 로봇 기술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요, 그냥. 와. 그대로 들어가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이런 그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로봇이 혼자 만듭니다. 혼자서 여러 가지 그 실험 작업을 다 만들고 해요. 있는 거네, 저거 지금.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 약을 만드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실험 테스트를 하라고 태스크를 줘가지고 테스트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얘가 지금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집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액을 집어넣어서 이거 집어넣어야 되네 해가지고 얘가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주입을 해서 집어넣었죠. 이렇게 집어넣었죠. 넣었네요, 색깔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튜브를 꽂아요. 튜브를 꽂아가지고 저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꽂아서 지금 이거는 속도가 조금 느리게 돼 있지만 점점 더 빨라질 거고 더 소형화가 앞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펜마에서의 지금 굉장히 많이 데모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센트리퓨즈로 해서 이제 돌리면은 이제 분리가 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또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반도체도 보면은 이 뭐 ASML 같은 데 보면은 한 대 들어간 다음에 그걸로 뭔가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이제 양산해야 되겠어. 그러면 왕창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시드를 나눠주는 작업을 이제 분주한다 그러는데 나누는 작업을 저렇게 해요. 지금 여러 개로 지금 나누고 있죠. 네. 이게 원래 사람이 근데 사람이 하면 이제 뭐가 문제겠어요? 하다가 좀 뭐 오후되면 잘못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과정을 이 AI가 이 로봇이 다 해요. 로봇과 AI가 하는 거네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 바이오 관련된 쪽에서도 미래라고 보고 있고 상당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반도체 쪽에서 접목됐었던 여러 가지 기술이 생명공학으로 한 4, 5년 정도 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쪽을 사실은 이제 연구실에서 이런 신약의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찾았어요. 뭐 이런 거보다도 더 큰 마치 이제 우리 TSMC 나오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혹은 뭐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후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의 부분으로 그 분야로 접목되면 접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까지 합쳐지면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전부 다 컬렉팅을 하고요. 그걸 또 AI로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하는 AI가 어디다 쓰이냐 그러면은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업 영역마다 내재화가 돼서 그 산업이 혁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바이오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것도 사실은 AI나 뭔지 알고 보고 연결하고 이럴 수 있는 그 지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게 안 되는 거고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프로세스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AI의 가장 큰 변화는 그런 거다.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그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거죠. 그렇죠. 또 제조 산업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조도 저렇게 변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AI의 이제 파급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이런 분야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융합이네요, 융합. 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CBPR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애틀에서 세계 최대 학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본 거 되게 중요한 몇 개 시애틀에서. 시애틀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학회 열리는데 갑자기 큰 뉴스가 2개가 뻥뻥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들어갔었던 그 첫 번째 워크숍의 발표자인데 얘가 지아밍 송이라고 이 친구가 이 루마 AI 공동사업자 중에 한 명이고 치프 사이언티스트예요. 전날에 드림머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서비스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드림머신은 지금 여러분들도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소라 아시죠? 소라. 네네네. 오픈 AI 소라가 참 대단하다 얘기를 했는데 소라는 써본 사람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얘네는
루마 AI 드림머신은 써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한 게 가끔 만들어지긴 하는데 직접 해보실 수 있거든요.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이게 되게 인터넷 유명한 밈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그거를 이제 그 밈을 영상으로 만든 거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네네네. 요 한 30초에서 한 1분짜리 정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오픈 AI 소라처럼 그냥 이런 게 됩니다 하고 자랑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서비스 가능하게 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싶었고 네. 깜짝 놀란 거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이제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을 했냐 자기는 처음 시작할 때 3D 캡처로 시작했대요. 3차원으로 어떤 물건이 뭔지를 알아내는 연구로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생성형 AI가 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2D에서 3D를 인식하는 걸 했대요. 사진에서 3D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거를 하다가 생성형 AI를 접목을 해봤더니 3D 환경에서 인식한 물체하고 환경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 생성이라 그러면 이미지 생성한 걸 여러 장을 해서 이렇게 넘겨서 만들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3차원으로 인식한대요. 3D 세계로 인식해서 3차원으로 어떻게 될지를 먼저 이렇게 학습하게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됐냐 했더니 그 우리 게임 엔진 같은 데 쓰는 기술 중에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빛을 따라가가지고 이 빛의 반사나 이런 걸 잘해야지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원래 우리 GPU가 진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일 때 그거 계산해주는 게 원래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 그 빛을 생성해내는 빛의 반사나 이런 걸 생성하는 것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학습시키는 걸 한 8가지 9가지로 나눠서 학습시킨 다음에 합쳐갖고 만드는 거래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와, 근데 이게 소라에 놀랬는데 네. 그것보다 사실은 이거 더 놀래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은 그 말씀하신 거 내용 들어보면 전혀 접근 방식이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직접 했는데 이 딱 보니까 언리얼 같은 그 게임 엔진하고 결합하면 너무 좋게 생겼죠. 언리얼, 네. 그래서 게임 엔진하고의 접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게임 엔진과 비슷한 생각을 한 건 맞지만 이번 버전은 게임 엔진과 통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몇 년 뒤에는 게임 엔진하고 같이 결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3D 전문으로 하던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2D나 뭐 오픈 AI 소라 같은 거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딱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이제 다음날 워크샵 발표자 회사가 아까 말한 런웨이입니다. 런웨이에서 왔어요. 이분인데 이 3명의 공동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아나스타시스 저마니디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딱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시는 이분이 CTO거든요. 이분이 CTO고 진짜 그 NIO 출신의 이제 영화 및 이 영상 쪽 전문 AI 하시는 분인데 루마가 저거 한 거 발표한 그날 저녁에 젠3라고 런웨이의 새로운 버전 젠1, 젠2, 젠3 버전이 나온 거예요. 젠3를 딱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워크숍에 딱 들어가갖고 우리 자랑 한참 하고 갔어. 그리고 얘는 진짜 기술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정말 얼마나 이게 멋있는지 알아. 이제 거의 자랑하고 갔거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천재 같은 느낌. 굉장히 대단한. 근데 젠3가 아까 드림머신보다 퀄리티가 훨씬 뛰어나요. 심지어는 오픈 AI 소라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까 젠3 갖고 만든 건데 젠3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조만간 이게 지금 알파하고 있기 때문에 베타 열릴 것 같거든요. 아마 얘네가 몇십 불 정도 한 달에 몇십 불 정도 사징을 하는 모델로 이미 젠1, 젠2 유료화 돼 있으니까 넣겠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CBPR 그 행사장 하면서 이제 큰 이슈가 크게 2가지였는데 하나는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멀티모달의 시대가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하는 거 갖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냥 대화하는 뭐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여기까지 정도였는데 하반기에는
야, 이거 3D하고 동영상이 이제 엄청 중요해질 것 같고, 3D하고 동영상 관련된 어떤 그 새로운 AI 트렌드가 이거를 또 잘 받쳐주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인프라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쪽으로 논의가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멀티모달이라 그래요, 멀티모달. 뭐 멀티모달을 이미지까지 정도만 처음엔 생각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영상까지. 예, 이제는 영상까지 원래 내년 정도는 돼야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올해 하반기에 이래 되면 오픈 AI도 그냥 지금 넘어가면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네. 뭐 소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냥 우리 이렇게 멋있는 거 만들어 정도가 아니고 네. 이제 도구 형식으로 돼서 나오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할 것 같은 느낌?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글쎄요 샘 알트만이 어떤 비장의 무기를 뒤에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약간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시장 그림을 좀 스케치를 네네네. 아, 역시 12%에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대차 이제 부스가 상당히 컸어요. 네, 이제 네. 자동차나 이쪽이 중요하니까 현대차는 이것저것 되게 소개를 되게 많이 했고요. 뭐 컨벤션 센터 전시장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자동차가 여러 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트럭이고요, 트럭. 네. 이게 자율주행 트럭 및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SUV인데 여기에도 뭐 이것저것 달리고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죽스라고 하는 일종의 미래형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런 컨셉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의 AI를 접목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개발하고 전시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늘었고, 요 오른쪽에는 이 운영은 안 하고 있던데 휴머노이드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들. 이 아래는 아마존에서 만든 카트입니다. 카트에서 이제 인식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전에는 아마존이 생각을 좀 바꾼 게 아마존 공가요? 전에 뭐더라? 아마존고. 그 가서 그냥 가져가면 네네. 그냥 가져가면 뭐 계산되는 걸로?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뭐 월마트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우리 카트 다 있잖아요. 네네네. 카트에다 붙여갖고 카트에 담을 때 스캔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리 결제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들고 가는. 약간 조금 현실적인,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개념이었는데, 전시장에서 느낀 거는 현실적인 그 로봇이나 자동차나 기기들하고도 접목이 돼서 굉장히 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못 봤는데 아시는 분들 중에는 디즈니도 전시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디즈니 전시할 때 GTC에서 우리 젠슨왕이 발표를 할 때 네네네. 그 되게 귀여운 아장아장 걷는 그 공룡같이 생긴 로봇 나와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걸 전시장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저런 약간 그 소셜 로봇 같은 건데 쟤네들도 앞으로 되게 중요해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 전시장에서는. 마지막 그림은 저희가 이제 모두의 연구소라고 제가 이제 엔제 투자해서 제가 치프 비전 오피서로 있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이번 CBPR에서 논문 5개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서울대랑 카이스트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발표한 데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기반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시간 내 가지고 리서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래요. 그런 성과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시애틀이 의외로 실리콘밸리만큼은 아닌데 굉장히 테크 기업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본사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구글도 클라우드의 헤드쿼터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3대 클라우드 업체 헤드쿼터가 다 시애틀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티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기 일부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되게 대단한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미드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혹시 투자하거나 또 창업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시애틀 일정이 끝났죠. 근데 진짜 그 AI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엔비디아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오픈 AI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정말 위기의식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네. 둘째로 제가 그냥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톤이나 억양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전달받은 그런 느낌은 이거 먹으려고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애들이 진짜 미쳤구나 막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똑똑한 애들이 다 붙어가지고 난리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정말 그렇죠. 궁금하네요. 근데 네. 한번 인터넷 때 그리고 모바일 혁명 때 다 비슷한 길을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아직도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닷컴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나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언제나 기술은 스며들게 돼 있고 커머디티화 되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핵심은 이 혁신적인 도구가 된 기술을 네. 어디에 접목해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로 질문은 결국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거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면 아직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너무 남았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작년에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AI 이네이블러라고 얘기하는 소위 엔비디아를 기축으로 하는 기반 공사하는 애들에 그렇죠. 대한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어떤 부가가치 만들어지고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고객이 그렇죠. 돈을 낼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에 대한 그 기준 그런 고민 이게 앞으로 계속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도 생각해 보면 옛날에 PC 시대나 모바일 시대나 뭐 인텔이나 퀄컴 같은 회사들이 중요하긴 했지만 네. 이제 기계가 커지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무수한 맞아요. 칩들을 만드는 맞아요.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이 생기고 그 회사들도 다 성장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수많은 곳들도 아마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오늘 그 미국 갔다 오신 그 이야기를 너무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정말 흥미진진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걸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